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연초일에 5%가량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슬아슬해 보이던 코스닥 어제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의 조정폭이 깊었는데요. 하나씩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탔습니다. 어제 LNF가 장 끝나고 공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LNF,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러지만 LNF도 어제 2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성장주, 이렇게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입니다. 영업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영업이익이 4분기에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영업이익이 감소했었는데 LNF는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 평가 손실이 아주 컸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영업이익률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돼 있고 4%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만은 보조금을 빼면은 1%에 불과했습니다. 자, LNF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3%. 이런 영업이익률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최근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무리 대형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에 치명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LNF 당연히 수익성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는 무사할까요? 다른 양극재, 음극재 업체, 같은 2차 전지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아주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도 저희 정시팔과 함께 하시면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이해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증시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본 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34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한때 36,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 이 훈풍이 좀 불 수 있을지 이 부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관련된 기사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해 리스크 관련한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로이터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Qatar pauses Red Sea tanker after Western strikes on Houth이라는 기사고요. 예멘 반군 후티의 상선 공격과 또 이어진 미국과 영국군의 이 반군 기지 공습으로 안보 불안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안보상 이유로 홍해상 LNG 운송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홍해 해상 운송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카타르 에너지가 홍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 국가로 가려던 이 수출길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LNG를 싣고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가려고 했던 알 가리아, 알 후아일라, 알 누아마노 등 이렇게 세 척의 운반선이 전날 오만 해상에서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안전 문제로 인해서 LNG 운반 루트가 바뀔 수는 있지만 카타르에서 LNG 생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회를 하기 때문에 9일 정도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비용 또한 이 부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이라서 함께 보실 거고요. BBC 뉴스에서 준비한 기사입니다. Houthi missiles hit US-owned container ship in Gulf of Aden라는 기사고요. 아덴만에서 있었던 추가적인 공격에 관한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예멘 남부 아덴에서 남동쪽으로 177km 거리의 아덴만에서 선박 한 척이 미사일의 좌현을 맞은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고요. 공격을 당해서 불이 나긴 했지만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멘 반군은 앞으로도 미 선박까지 공격하겠다라는 경고를 좀 남기기도 했고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홍해 리스크까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IMF warns AI to hit almost 40% of jobs worldwide and worsen overall inequality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그리고 학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54번째를 맡고 있는 다보스 포럼은 닷새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AI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이 IMF에서 나왔던 발언을 좀 다룬 건데요.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정도가 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공지능과 이는 조금 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IMF가 AI와 관련해서 분석했던 인공지능과 업무의 미래 보고서 내용을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했는데요. IMF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각각 40% 그리고 26%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사무직 노동자가 육체 노동자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좀 했고요.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보다 선진국에서 그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 중에서 상당수는 AI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숙련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I 기술이 국가 간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그리고 임금이 증가하는 반면에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이 시장 안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AI를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쉬울 수 있겠지만 나이 든 노동자들은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각국 정부가 이 같은 AI 영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AI 변화 속도에 맞춰서 사회적인 인프라나 정책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관련된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arrived in Russia amid deepening military ties라는 기사고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회담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게 됐는데요.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 외무상의 방러 기간 동안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만남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추가적으로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북러에 대해서 무기 거래에 대해서 규탄을 좀 하고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는 행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체 정보를 좀 토대로 해서 러시아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등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줄곧 부인해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더기다가 북한은 최근 군사적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면서 대외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예정되어 있는 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기 거래에 대한 내용은 없을지 함께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특징주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이해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된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먼저 주가 보실 거고요. 전일장에서 0.64%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오른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비아디가 이번에는 브라질 리튬 생산 업체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그마 리튬은 나스닥과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테슬라도 시그마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즉 테슬라가 조금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아디 측은 지난달 브라질에서 시그마 리튬 CEO를 만났다라고 밝혔고요. 비아디의 시그마 리튬 인수 또는 공급 계약, 합작 투자 방안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아디는 한화로 약 8,172억 원을 들이면서 브라질의 첫 아시아박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는 해외 시장까지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는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4%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고요. 일단 구글이 새해 초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글이 연초에 직원들을 대거 정리해고한 것으로 전해진 건데요.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AI 비서 프로그램 그리고 하드웨어 등을 담당하는 직원 등 수백 명이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이번 해고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은 그동안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안전한 직종으로 평가를 좀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규모 해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 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사 갈등도 현재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18% 소폭이지만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이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할인 행사를 벌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아이폰 15 가격을 최대 500위안, 약 9만 원 정도 할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격과 비교한다면 약 5%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동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이폰 15를 대신해서 할인 판매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애플이 자체적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할인 판매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매출에 있어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실제로 제프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3,500만 대에서 올해는 6,40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2024년에는 애플이 중국에서 더 큰 수익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례적이긴 하지만 애플이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글로벌 최고 칩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자립률 50%까지 올린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반도체와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요.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구마모토현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대만 TSMC 신주과학단지와 주변을 묶어서 대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역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있고요. 올해 반도체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서 확대 편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첨단 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규제 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총리 주재로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직간적 고용 창출은 34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 민간 투자는 6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칩 생태계를 키우는 만큼 이와 관련된 협력 기업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70만 장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짓고 연구개발센터를 증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122조 원을 투자해 4개의 생산용 팹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기사 정리해보면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반도체 예산 1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3년간 24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판교와 수원, 평택 등지에 3대 거점을 구축해 2030년까지 톱5, 네 팹리스 1개에서 10개가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고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역시 10% 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800억 들인 죽음의 계곡 현대차 그룹 EV 비밀 병기. 네, 이번엔 자동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하비 주행시험장은 척박한 기후와 도로 환경으로 차량 성능을 검증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을 시험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내연기관차의 흑서 내구 시험을 주로 이뤘다면 지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구 주행 시험, SUV의 오프로드 시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모하비 주행 시험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대상으로 고속 충전과 주행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배터리 온도 60도를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주행 성능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모하비 주행 시험장을 발판 삼아 미국 시험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엔 미국에서 스텔란티스를 누르고 업계 4위로 우뚝 섰고요. 미국 친환경차 점유율 3년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비 대비 62%가량 늘어 친환경차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에는 50도가 넘는 혹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여의도의 2배가량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속주회로 그리고 오프로드, 장등판로 등 길이 61km의 12개 시험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극한 시험을 발판 삼아 경쟁력을 인정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오 확장 오리온, 레고캠 품었다. 이번에는 바이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오리온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5,485억 원을 투자해 레고캠바이오의 지분 25%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레고캠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ADC로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약사입니다.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구주 매입을 통해 레고캠바이오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밝혔고요. 인수 주체는 홍콩 소재의 오리온 계열사 펜오리온 코퍼레이션입니다.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 796만 3,283주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신주와 구주를 합쳐 총 936만 3,283주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번 거래로 레고캠바이오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리온은 레고캠바이오를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인데 인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신약 개발 자금이 필요한 레고캠바이오와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오리온 그룹의 만남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레고캠바이오는 얀센으로부터 막대한 기술 이전료를 받았지만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인수 이후에 오리온은 레고캠바이오를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일제 손대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ADC 항암 치료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리온은 이번 레고캠바이오 지분 인수로 ADC 항암 치료제 시장의 경쟁력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고요. ADC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극대화를 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기조에 따라 암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지분 2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요. 5,485억을 투자해 구주, 신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인데 기존 경영권은 유지할 방침이고요. 차세대 항암제 ADC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그룹 남매의 난 조짐의 한미사이언스 13% 껑충. 이번에는 한미그룹의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우선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 일가 내에서 OCI 그룹과 통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이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한미사이언스는 15일 12% 오른 43,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0% 오른 채 거래를 시작한 한미사이언스는 장중 한때 24%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장중 6% 넘게 상승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장 마감은 4% 넘게 하락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미약품과 합병하기로 한 OCI 홀딩스와 OCI는 모두 내림세를 겪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한미약품 장남의 반발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날 크게 오른 것은 창업주인 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장남인 임종현 한미약품 사장이 OCI 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대해 반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임 회장의 딸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이 이우연 OCI 홀딩스 회장과 각자 대표를 맡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전달한 바 있는데요. 우선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겸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여동생인 임 실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편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과 OCI 그룹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경영권 분쟁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이슈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형제 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서울경제신문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약품 장남은 경영권을 가져올 준비가 끝났다, 실탄 확보를 마쳤다라고 전했고요. OCI 통합 반대 수단 총동원을 강조했고 또 계열사 활용 지분 51%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장중 한때 주가가 24%까지 치솟았고요. 오늘 역시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결정을 한 한미약품과 OCI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시너지 전망 속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끝없는 추락, 1.5억 불 쓸어담은 서학개미는 울상. 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관련 주식을 올 들어서만 2천억 원가량 넘게 순매수한 서학개미들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서학개미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일컫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즉 ETF 등 관련 상품도 대거 매집한 바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올해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해 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전략을 관련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서두르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선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은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로 한 건데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판단하에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분석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테슬라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2021년 이후에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테슬라 주가의 하락률은 12% 넘게 이르는 모습이고요. 비아디 약진도 함께 풀이해보겠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전기차 구매 수요 부진과 경쟁업체인 중국 비아디의 약진 등의 악재로 테슬라가 주가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AI 등 미래 수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만 거의 7천만 불 넘게 사들였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 ETF 역시도 대거 매집했는데 올해 들어서 12% 넘게 빠지면서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주식입니다. 증권가는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서울의 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 수혜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긍정적 업황에 호실적 기대,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상향 조정.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수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2차 전지조 일제 약세를 기록한 반면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 눈에 띄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마찬가지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어제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대다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좀 미끄러졌죠.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과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스가 난 종목군들 간에 사실 온도 차이가 좀 상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때 가장 강력한 테마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4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특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섹터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사실 지난해 관련 종목들의 주가적 추세를 보면 거의 100%가 올랐어요. 그로 인해서 변압기가 좀 주가 바닥권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피크아웃을 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일렉트릭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매출은 8,400억 원대,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로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20% 그리고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있고요. 특히 지금부터 실적의 수익폭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2022년, 2023년에 수주를 했던 특히 변압기 단가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그 수주량을 이제부터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은 그때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점점 개선되는 여지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이 더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HD 현대일렉트릭이 1월 3일에 공시를 냈습니다. 어떤 공시를 냈느냐? 24년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수주는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라는 공시를 냈어요. 매출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추정을 하기로는 3조 3천억 원대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수주 같은 경우도 좀 37억 달러를 공시를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기업이 얼마나 추정을 할 때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기업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봤을 때 수주 가이던스도 19억 달러를 제시를 했다가 연중에 2차례 상향하는 그런 가이던스 조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올해 HD 현대일렉트릭이 내세운 이 공시는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 크게 껑충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HD 현대일렉트릭이 내놓는 이제 실적이 추정치로는 2조 7천억 원 수준인데 그것보다 약 20% 정도 상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가이던스 수정을 봤을 때 저는 좀 더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4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앞서서 제가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변압기 섹터가 그동안 많이 쉬었던 게 지금 피크아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심리가 조금씩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변압기 섹터 볼 때는 PPI라는 지수를 봐야 해요. PPI로 봤을 때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에 보시면 갑자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PPI가 올라갔다는 뜻은 제품의 단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PPI가 올라간다고 해서 곧바로 제품의 단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P단에서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변압기 12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월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액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단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살짝 꺾인 모습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출액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업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변압기 섹터를 봤을 때 그동안 이번 사이클을 크게 돌았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미국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변압기 부족이라는 현상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노후화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AI예요. 그러면 AI 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AI를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생성을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굉장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 쪽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관련했을 때 천연가스를 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과도 함께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설치를 하면 할수록 관련했을 때 변압기에 대한 쪽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을 진출할 때 이 기업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수출 진행 잘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매출처가 다양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더 드려보면서 지금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여지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수혜 섹터 변압기 살펴봤습니다.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이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변압기를 살펴보면 PPI를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우선 변압기 PPI 역사적인 시고가를 결정했습니다. 갱신했습니다. 변압기 12월 수출 데이터 역시 전월 대비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최선호주 바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변압기 섹터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혼자 움직이고 있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섹터의 가장 중심점을 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볼 필요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LS 일렉트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정 추세를 그리면서 쭉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일정 박스권 라인대에 갇히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전도체 이슈로 인해서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다가 아직까지 추세가 좀 회복이 되지 않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변압기 섹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점. 물론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더 매수의 관점을 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대장이 왜 대장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부가 없어요. 다른 사업부가 없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업황 수혜 자체를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초고용량 변압기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변압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대형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봤을 때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플레이어를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 좀 껴있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좀 껴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이슈들을 좀 제외를 해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낄 염려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은 펀더멘털이 훼손이 될 여지가 가장 적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이 왜 대장인지 살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HD 현대일렉트릭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센티멘털로 한화시스템 그리고 펀더멘털로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 연말에도 가장 강했던 그 섹터 중에 하나고 연초에도 아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주가 그런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빨간 걸로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화시스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방산주들도 저희가 이 시간 코너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화시스템이 아주 단연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아주 거창하게 제목을 실어줬어요.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국투자증권 되겠습니다.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가지고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연간 벌어주나 했는데 24년에 4.4% 보내요. 25년에 6.5%. 근데 5년, 6년 가면서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PBR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을 환산할 때 그걸 이제 적용을 하는데 앞으로 ROE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조금 단점이 있죠. 한화오션 같은 데는 지분법 손실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23년에는 거의 3%, 4% 이 정도밖에 안 됐고 24년에도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지금 모멘텀이 들어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KF-21 코리아 파이터죠. 전투기입니다. KF-21 양산 사업에 레이더가 좀 들어갑니다. AESA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이 AESA 레이더는 이름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다 레이더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그 좌표를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장착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군의 현대화 사업, 군 사업의 거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조금 장기적이기는 하지만은 신사업 쪽에서 UAM 같은 것도 얘기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UAM이 그때부터 좀 모멘텀이 될 건데 아마 가을 지나가면서부터 한화시스템의 UAM 쪽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다. 아직은 영업적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음에도 어쨌든 모멘텀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다. 목표 주가를 최근에 17%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방산 그리고 우주, 신사업 이쪽에서 고른 성장을 좀 할 거다.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에 12월에 저희가 크게 주의를 안 기울였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간 건 이거
아주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7건이나 수주를 살금살금 했어요. 방산 수주가 12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조 3천 정도 이 방산 수주가 몰렸는데 이런 게 모아져가지고 주가로 계속적으로 강세 현상을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5월에 개청이 됩니다. 개청이 되면은 초소형 위성체계 SAR이라고 하는 거 한국 한화 시스템이 만드는 참여하는 이 사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KF-21 모멘텀도 있고 이쪽 초소형 위성체계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고 가을 이제 되면서 여름 넘어가면서 UAM 모멘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24년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아주 풍만한 한 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 지난번에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지만은 이 이동평균선 추세를 계속 타고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강한 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추세가 상당히 탄탄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공매도 잔고일 보니까 0.1%예요. 상당히 공매 잔고가 많이 내려왔죠. 이제는 뭐 공매 쪽에서 크게 기여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공매를 줄여왔다.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중앙을 좀 벗어났죠. 이미 하단을 벗어난 지 오래됐고 중앙 상단 쪽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상단까지 룸은 여유는 조금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PER로 봤을 때 포워드가 28.6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법에서 손실이 한화오션 쪽에서 왕창 들어오는 게 있고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높지는 않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신사업 쪽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안 납니다. 영업 적자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이너스 요인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마이너스가 나니까 오히려 PER이라고 하는 거는 높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가라는 게 뭐 항상 이것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신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위성사업 관련돼서 성장 가능성, 이거 모멘텀 이런 걸 보면서 가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네요. 14.3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7%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 시스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개인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죠. 자,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쭉 이렇게 내림세를 타가지고요. 최근에도 뭐 크게 없었습니다만 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수주 확보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서 좀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입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삼성중공업의 여러 수주나 매출, 목표치를 좀 높게 봐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4분기 작년 실적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주 목표의 한 88%는 목표 달성을 했다.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거죠. 매출로 봐서는 한 92% 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수주가 중요하죠. 매출은 뭐 그 다음에 3년, 5년 후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매출이니까 말이죠. 수주가 중요해서 작년에 이미 88%는 했다. 그리고 금년엔 100억 달러 플러스 더 이상 수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매출이 43%.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5%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리츠증권은 조금 좋게 봐주고 있어요. 5%까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는 있는데 그다음이죠. 교보증권 여기는 이 메리츠 같이 이렇게 자주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20년, 21년에 저가 수주한 물량들이 상반기에 좀 영향을 끼칠 거다. 24년 상반기 수익성이 조금 저조할 거기 때문에 메리츠에서 5% 영업이익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교보증권은 3% 후반
잘해야 4%,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4년 영업이익을 좀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 나온 거 이거에 주가가 반응을 했죠. 카타르 2차 LNG선 수주가 임박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에 체결을 기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멘텀이 생겨나거든요. 어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참 안 좋습니다만 기관이 어쨌든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외국인 조금 냉담한 게 좀 단점인데 어느 순간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 공매도 잔고율 보이고 있고요. 자, 밸류 상단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워드 PER 봤을 때 1.5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목표 주가 계리율 45%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 시스템, 펀더멘탈로 삼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마틴 루터킹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오늘을 일면은 변압기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한화 시스템, 펀더멘탈은 삼성중공업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